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투자 전략을 전공했는데요. 사람들한테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은 김학균까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냐면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글쎄 저의 이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센터장님까지는 그걸 참 그리실 줄 알고 다 하던데 그 이후로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자 전략,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은 김학균까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큰 그림으로 시장을 한번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무슨 반도체 얘기 많이 했고 외국인 매도가 어떻게 되고 테이퍼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나 이번 주에 했던 얘기나 그저께 했던 얘기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결국 고기에서 고기 계속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지금 상황 이후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센터장님 그림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먼저 시작은 코스피 한번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시기입니다. 그때 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뭐 종합주가지수가 심하게 빠지진 않았지만 장기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 코로나 이전까지 머물러 있었던 시장이 중국이 그랬고요. 대만이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이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뭔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2011년부터 18년까지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매우 지루했지만 또 심하게 주식 가진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냥 재미없었을 따름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 주가가 한번 꺾이면 코스피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막 날아가는 동안에 코스피가 장기간 재미없었지만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못 오르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이 뜨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이 둔화된 이후로 뭔가 이제 그쪽에서 트리거가 안 생기니까 시장이 잘 못 올랐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던 거는 글로벌한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시장의 하방은 지지가 되는 형태였던 겁니다. 근데 작년 이후로 코스피가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가 다른 나라보다 성과가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시장을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의 재발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이제 부각받는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재부각이 되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좋았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올해 상반기 기업이익이 사상 최대라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로 보면. 그러면은 그게 뭐 우리 전통적인 중후장대형 기업들이 돈을 무척 잘 벌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일시적으로 작년에 확 망가진 다음에 그 이후에 좋아지는 기저효과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의 기저효과에 가까운 거 아닌가. 기저효과에 가깝다. 사실 뭐 특별히 바뀔 만한 게 없었어요. 중국은 구조조정 제대로 안 하면서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야 사실 모든 조정은 투자자들을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늘 당혹스러운데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대비 한 7% 밀렸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증시가 강세장에서도 한 15%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으니까 사실 뭐 이런 조정은 나올 만한 조정이다라고 보는데 철강 그리고 순수한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시클리컬 종목들은 이미 20%가 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다시 과거로 좀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기저효과 이후에 좀 둔화가 될 조짐이 나타나니까 뭔가 우리가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는 반응과 또 한국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대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조업이 결국 기저효과였던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박스권과 비슷한 흐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박스권 이전에 2019년 이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달라진 거는 한국 사람들이 뭐 주식을 안 하다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변화인데 또 반대편에서 또 외국인은 또 세게 팔고 있으니까 예. 뭐 수급 측면에서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제조업 경기가 기저효과였던 거고 그것이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세부적으로 잘라서 네. 다시 또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궁금한 거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뭐 3천을 그렇게 크게 뚫고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예,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도 3,300을 뚫기도 또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 1년 내내 보면 그냥 3,000에서 3,300포인트, 300포인트 내에서 그냥 쭉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8월 달 됐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림은 잡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보면 그 뭐 2010몇 년대처럼 희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아무튼 어떤 쪽으로든지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 되면 뭐 그런 형태 좀 어떤 하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스권 이후의 모습은? 참 이제 어렵네요. 예. 예, 시장은 박스권이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미국과 같은 팡과 같은 성장주들은 뭐 그냥 10년째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성장주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더라도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니까 좋은 게 과연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잣대로. 그래서 10년 오른 주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경계심을 가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주식이 그렇게 확 무너질라 그러면은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기업이 됐건 가게가 됐건 뭔가 터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게 금리가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또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뭐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너무 나타나고 그래서 뭐 자산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부의 불균형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중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예. 이게 뭐 자산시장 참여하는 그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경제 전체가 그냥 리셋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장의 모습은 결국 시클리컬 주식들이 잘 안 되면 한국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예. 그런 현상을 지금 뭐 독과점에 대한 규제 그런 게 다 사실 그런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의식인데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뭔가 과거에 클린턴 행정부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막 그 규제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약하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스권이라고 하면 너무 좀 나이브한가요? 예, 제 생각엔 그냥 시장은 재미가 없고 뭔가 성장을 가진 개념을 가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 이런 게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배 산업이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거의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7% 하락하는 동안에 지금 2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왔으니까 거의 30%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과거 우리가 경험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25%에서 30% 떨어지면 이건 대세 꺾인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후장대한 기업들 이런 주식들이 이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2, 3년에 한 번은 이제 기회가 오겠죠. 2, 3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번엔 사이클이 지나갔다라고. 지나갔다 그러면 저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는 시클리컬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애플은 지금 뭐 PER이 한 28배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상당히 비싸죠. 근데 PBR은 한 40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통상 PER보다 PBR이 훨씬 낮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PER이 뭐 한 12배, PBR은 뭐 한 1.6배가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만 자기 자본을 쌓지 않고 계속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는 게 기업이 돈 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동기로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투자도 하고 배당도 하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특별한 투자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돈을 버는 것만큼 다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로 돌려주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맥도널드나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아예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경제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유형의 자산, 현금을 비롯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해마다 캐시플로가 잘 나오고 투자도 안 필요하니까 다른 쪽으로 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의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클리컬은 2, 3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클리컬의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는 기대치는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주 환원이나 2, 3년 기다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배당이라도 주면 기업들 그 투자자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주주 환원 정책이 중요할 것 같고 한국의 상당수 시클리컬은 한 2, 3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또 노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주식으로 바뀐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 딱 그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후장대 기업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뭐 계속해서 갖고 간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뭐 수익을 내고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들이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원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막 성장하고 이러는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을 모아가고 이러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 성장 산업이고 미래 산업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가격은 굉장히 빨리 땡겨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뭐 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참 뒤에 오는 얘기인데 미리 다 땡겨서 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별로 그렇게 그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전망과 그다음에 또 지금의 주가하고 이걸 비교했을 때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의 특히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권력이 된 것 같습니다. 권력. 구글이 뭔가 전 세계 텍스트를 다 자기들의 뭐 도서관에 넣는다라든가 막 우주 탐사를 하고 이제 국가의 의제를 기업이 하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은 뭔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다. 예전에 뭐 사실 닷컴 버블과 지금의 팡을 비교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나빴고
돈도 못 벌었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컨셉으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예 돈을 벌자마자 그냥 유보도 안 하고 주주들에게 다 돌려주니까 참 투자자에겐 좋은 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게 좋은 건 맞는데 예. 그럼 주가가 그 좋은 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가 이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에서는 가만 놔두면 예. 계속 그 기업들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한 기업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 모두의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지금 보면 자선사업가로 굉장히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 할 때는 냉혈한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냉혈하죠. 네. 제가 처음에 90년대 초에 인터넷 할 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익스플로러를 안 하고요. 내비게이터란 걸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죽여버렸나요? 그냥 그 오피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팔면서 아예 그냥 익스플로러란 걸 그냥 장착을 시켜버리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죽여버렸고 예.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그 오피스라고 하는 그 운영 체계도 뭐 애플 걸 베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90년대 중반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으로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구글과 같은 회사가 못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혁신으로 넘치는 나라로 부각이 되지만 7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 경제의 그 IT 쪽의 핵심은 IBM이라고 하는 아주 빅 컴퍼니였거든요. 예. 그때 IBM이 IT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다 규정을 하면서 예.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말하면 갑질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70년대에 IBM이 반독점으로 기업 분할이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80년대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분할이 됐던 게 AT&T라고 하는 거래 통신회사입니다. 80년대 초에 이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는데요. 저는 AT&T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CNN이나 ESPN이나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이 컸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흠결 이런 걸 가지고 말할 단계는 벗어난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싸긴 한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주식을 사고 싶진 않아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업사이드와 큰 수준의 다운사이드를 같이 안고 게임을 하는 건데 예. 뭐 그렇다고 제가 계산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시세가 그렇죠. 잘못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제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클린턴 행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반독점 스텝으로 많은 강경론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뭐 센 규제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규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번 우리가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그 당시에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았었고 주식시장으로 돈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들 증권회사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언론들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리레이팅 됐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리레이팅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한 번이 더 남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늘 예.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많고 뭐 실제로 저는 그 비관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 종합주가지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예.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되게 많지만 그건 이제 기업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에 조금 낮고 뭐 금리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 해 한 해의 전망은 뭐 제 생각엔 뭐 그 불마켓과 베어마켓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뭐 늘 좋다고 볼 게 아니라 뭐 나쁘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은 올랐던 건데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예외적인 시장을 보신 겁니다. 예. 작년에 동학개미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뭘 사느냐도 별로 안 중요했고요. 주식을 하느냐 마냐라는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어쨌든 성과를 이제 거뒀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젠가는 올 어떤 그 약세장에서 그때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뭐 저의 기대 섞인 바람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번엔 좀 그러냐면 다르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2007년, 8년도에도 주식형 펀드 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땐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이 사서 저점에서 한 7, 80%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한 20, 30% 올라가다가 고점을 맞으면서, 그래서 고점에서 한 20% 조정받으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단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뭐 굉장히 낮은 가격대부터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예. 설사 베어마켓이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선순환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예. 종합적으로는 저도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다운턴을 한번 경험했을 때도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어떤 예측이나 기대치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대치가 크면 높으면. 떨어지게 되면 이건 아닌가 버리다 이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작년 1년 동안 경험하셨던 거는 우리 증시 역사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아웃라이어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조금 이제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승리자가 많은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아닌가,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에서 8개월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그 시장은 10년에 한 번도 오기 어려운 시장인데 거기에 맞춰서 기대 수익률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달성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꾸 무리를 하게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지금 형태를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나아 보이고요. 뭐 제 생각에는 이 실물 경제와 그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 이런 걸로 보면은 뭐 버블의 단계는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낮은 금리라고 하는 게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제 미국이 저도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근데 2차 대전 직후에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부채가 많을 때 뭐 그러다 보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부채가 많으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생겨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플레가 생기는 것보다 금리가 조금 낮게 올라가면 실질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니까 이건 이제 빚진 사람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실물 경제 펀더멘털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성장률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결국 이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제 생각엔 지금 보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것도 역시 기저효과라고 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디플레 리스크가 훨씬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 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는 낮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난 5, 60년대가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서 뭐 주식시장에 풍파가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을 보면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금리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미국도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선택을 할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도 지금 제 주변의 증권회사 직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온 국민이 다 주식 투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말에 거래소에서 발표했던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913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3,70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 조금. 주식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물이 정체되어 있는데 자산 가격만 오른다 그러면 그 사회 공동체의 불평등은 커져서 이제 금리를 못 올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그렇죠. 거냐.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증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시장은 전통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망가졌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컨센서스가 마련이 되느냐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시장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불평등 관련해서 요즘에 상당히 좀 그 이 부분들은 좀 골치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부동산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에서 많이 갖고 있다고 해봐야 30%, 네. 미국도 50%뭐 요 정도밖에 네.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주 적은 자산의 포지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000년대 IT 버블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네, 네.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적 압력도 굉장히 커질 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인 불안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금 상태를 보면 거의 비등점까지 온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이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형태로서 될 텐데 네. 과연 이렇게 자산 가격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이 걱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집값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떨어지면 또 걱정의 예,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소망스러운 거는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이런 좀 연착륙을 바라는데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각도로 올라간 자산이 연착륙하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2007년 8년도도 결국은 금리로부터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음. 그 사달이 났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것이 뭔가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그게 깨지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의 문법, 금리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다른 쪽에서의 다른- 합의나 또 지금은 중앙은행가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코로나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들인데 그걸 얼마나 솜씨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내년도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부가 과연 그걸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정말 소프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이제 주식시장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냥 뭐 요란스러운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서부터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아마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상당히 좀 둔화되고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반기에서 앞으로 쭉 주식시장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금리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보다 큰 요인들은 경기 아닐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미국도 좀 소비 지표가 7월 소매 판매 그렇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것도 아주 나빠졌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미국 소비도 임계치에 갔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그 추가 실업수당 주는 게 9월이면 이제 종결이 좀 되고요. 예.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 받는 게 종결이 되고 또 미국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 내구 전체 소비에서 내구재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로 제일 높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움직이니까 뭐 텔레비전 바꾸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수혜를 또 한국이 받았죠. 한국의 대미 수출이 월간 한 5, 60억 불 정도가 보통의 규모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게 80억 불, 90억 불 정도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의 수혜를 받았는데 뭐 텔레비전을 한번 바꿨는데 2번 바꾸긴 힘들고 예. 그렇게 된다면 미국 소비로 보더라도 내구재 소비보다 이제 서비스업 움직이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그게 덜컥 좀 암초에 걸린 것이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뭐 한국과 같은 나라가 또 수혜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도 임계치에 간 것 같고 미국 소비가 다른 나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올해 상반기로는 어느 정도는 좀 끝나가는 국면이다라고 봅니다. 예. 경제 관련해서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해외 그 정부에서부터 많은 이전 소득을 줘서 이 소비를 이렇게 더 이렇게 높여놓은 건데 네. 거기에다 공급 수준을 맞추게 되면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공급 과잉이 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럴 수 드는데 있죠. 이미 컨테이너 운임 빼고는
올라간다고 말했던 많은 것들이 예. 뭐 구리, 뭐 철광석 전부 다 꺾이고 있고요. 뭐 농산물이야 뭐 이 기후나 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졌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사실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걱정인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 경제에선 더 큰 저는 걱정거리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은 기막힌까지다라고 했던 게 오늘 제 생각으로는 증명이 보다도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